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 로마에 전시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작품 한번 거기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참 제가 이렇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주로 단색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그 단색화 중에 처음에 블루, 그리고 레드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도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오방색을 주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다라는 그 모티브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루가 기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블루라는 색채가 좀 우울한 측면도 있어서 네. 또 제 산 자체도 블루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블루를 보면 굉장히 설레이는 색채인데 내가 자꾸 이런 방향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한 색채도 좀 시도를 하면서 하지만은 블루를 할 때는 막 블루에 막 집중적으로 하고 네. 또 레드를 할 때는 레드에 집중적으로 하고 막 굉장히 저는 작업할 때 그 색채에 아주 풍신을 기울여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그 시즌별로 좀 네. 하나씩 해요. 블루 단색화 시리즈를 봤을 때 그 이브글랭의 블루가 또 생각이 났어요. 물론 작가님의 블루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브글랭도 자기가 특허를 낼 정도로 IKB, 인터내셔널 글랭 블루라고 해서 본인의 컬러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작가님의 그 블루, 그 울트라마린 그 블루에 그 딱 정해진 그게 있으신 거죠? 레시피가 있어요. 재색할 때는 이제 그분도 기본이 울트라마린 블루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울트라마린 블루에 금을 썼고 그 이블클랭도 울트라마린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분도 울트라마린에 금을 넣고 제일 비싼 컬러잖아요. 울트라마린이 제일 비싼 컬러기도 하고 거기에 정말 노브랑 금까지 들었는데 사실 그 조합 컬러가 굉장히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잘 쓰는 조합이거든요.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조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우울한 기분보다도 기분이 좋아지던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해서 옐로우와 블루를 그렇게 과감하게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화가들이 이제 고흐가 그런 거를 많이 썼죠. 프러시안 블루, 울트라맨 블루에다가 아주 강렬한 노란 그 옐로우를 갖다가 막 밤하늘에도 막 그냥 터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울트라마린 블루를 볼 때마다 굉장히 설레요. 내가 이 색채를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캔버스를 놓고 할 때마다 내가 이 설레이는 색채, 이 설레임 이런 색채가 울트라마린 블루예요. 작가님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이제 색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질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도형이잖아요. 네. 제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자연과 인간 삶의 감정이 다 표현한 거예요. 제가 한 8년 전인가 지리산 산골짜기에 그 사찰이 있는데 겨울에 축대전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절의 마당이 누군가가 깨끗이 항상 쓰러져 있는 그 빗자루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이렇게 쓸어놨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깼는데 한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겨울에 4시면은 얼마나 캄캄한지 아시지 않아요? 나가보니까 한 9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어린 그 소년 봉제 하나 스님이 골 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어떤 연고로 이 산골짜기 절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 너무 막 애처롭고 가슴이 그렇게 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자 스님 때문에 쌀이빛 자국이 제 이제 그 바다의 물결로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낮았는데 이게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결이 높아져서 지금 한 4cm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3, 4cm 높이가 베니스에 이제 그 울림을 줘서 제가 베니스 초대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고난과 그 고민의 시간이 이렇게 또 쌓인 걸로. 동자승이 빗자루를 네. 이렇게 빗질을 네. 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패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소리라는 말씀하신 거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저 네. 얘기해가지고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그림에도 사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흔적들이지만 여기서 소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는 엄마고 해가 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거기 미술학자님이 딱 그랬어요. 수도자가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네. 다 그랬어요. 비엔나에서. 네. 수조자의 수행도 느껴지고 장인 정신. 네. 하나하나 켜켜이 제 계속 수긍을 말한 것 쌓아가는. 같아요. 한지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내구성 때문에 제가 이제 모델링 피스를 이제 올리는데 그게 혹시 나중에 이제 또 부서지거나 네. 떨어지거나 할까봐 한지를 몇 겹을 붙이죠. 이제 그럴 적에 이제 그게 완성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네. 또 채색이 시작되는 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킬로까지 올려요. 제가 한번 해보. 그리고 그 질감이 그 요철이 있는데 제가 베니스에 낸 작품 보니까 만 칸인가 또 제가 색을 칠한 게 있더라고요. 다 각자 그 칸을 다 메꿔요 색채로. 그리고 그걸 또 다 덮어요. 조금만 남겨놓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다 메꾸면서 이런저런 이제 상념을 갖고. 정말 돌을 닦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평론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또 원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작업 공정 과정 좀 줄이라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아주 인공적인 지오메트리가 기하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린트로. 그래서 사각형이 있고 네. 어떤 원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또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서로 이제 그런 자연과 인공적인 결합된 게 네, 네. 이제 좀 뭐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자연에다가 항상 건축물을 짓는 그런 작업하고 상당히 그런 유사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마치 그 사막에 피라미드 네.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네. 뭐 그런 것도 받고 그런데 그런 건 어떤 어떤 의도로 좀 진짜 너무나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피라미드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에너지를 주고자 하여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게
있어지나 봐요. 어.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네네. 저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합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자연보다 인간의 존엄성, 존재감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어떤 존엄이라는 모티브를 왕에서 왕의 그 골룡포 흉배에서 네. 모티브를 갖다가 거기에 딱 사각으로 넣는 게 그 존엄이라는 상징적인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순금으로 제가 거기다가 누구라도 제 작품을 보면서 저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그런 어떤 힐링이 되고 어떤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베니스 비엔날레 작업할 때 하루에 18시간씩 했거든요. 몇 달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힘이 났냐고 하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작업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힘들지 모르고 하시는 거죠.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지만은 이 자연에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게 어떤 우주의 기운이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네네. 건축에서 네네. 그걸 내가 여기서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참 우스꽝스럽게 뭐 제가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비과학적인 의식 같기도 하고 뭐 온갖 거를 여기다 쏟으면서 한다는 거죠. 어떤 혼신을 다해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작업에 뭐 특별한 철학적 메시지를 뭐 이런 걸 자꾸 누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무슨 철학적 메시지를 누구한테 줄 만한 자격도 없고. 겸손한 말씀이시죠. 아니 뭐 이게 작품이 뭔가를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들어. 그냥 이유를 모르지만 내 마음에 들으면은 내가 갖다 걸고 싶으면 그게 나한테는 행복인 거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고 작가 의도가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땐 그거 작품을 보고 미안해 받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네. 그러긴 그랬으면 하네요. 저는 딱 좋겠어요. 그거예요. 네. 우리 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 그걸 그래서 우리 지향해요. 예전에 왜 호퍼의 작품을 봤을 때도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고독이고 뭐 이런데 요새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인 거예요. 네. 혼자 있고 뭐 고독이 이런 게 수한 거 아니잖아요. 네. 고독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막 계속 이런 마음을 보니까 정말 이 그림 자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작가님 작품을 보면 이제 오늘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이 고뇌하면서 고행을 하시고 이렇게 쌓아가셨잖아요.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우울하거나 상실감이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그런 블루, 진짜 말 그대로 블루의 이중적인 그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말씀하셨던 그 정말 존귀함이라는 그 골드의 뭐 스퀘어든 서클이든 그거는 내용을 잘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인간 삶이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아픈 삶을 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존귀함,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제 어떤 인간의 정말 욕망이면 욕망, 희망이면 희망, 또 용기면 용기, 누구나 다 아픔을 안고 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용기죠. 누구나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쉬운 작품은 없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